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전 발표된 고용지표가 호재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부진한 소비 심리지수와 재정절벽 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소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인 IRP가 금융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대두되면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불황의 여파로 보험사의 상품계약 실적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업등기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L시리즈가 지난달 글로벌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2월 10일 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극우 정권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표학길 교수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대선 열기에 잠깐 묻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디션 프로그램, 요즘 인기가 한창이죠. 오디션 열풍이 가져온 우리 경제와 사회의 큰 변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출발 때는 강했습니다. 개장 전에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비심리지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부정적인 발언을 다시 내놓으면서 나스닥 파란불 켠 채 장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우지수 0.62% 상승한 13,155.13, 그리고 S&P 500 지수 강보합권에서 1,418.07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만 파란불을 켰는데요. 0.38% 소폭 밀리면서 2,978.04 기록한 채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재료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재정절벽 협상, 그리고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준비돼 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아직까지도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도 뉴욕 증시 3주째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투자자들이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에도 그 오름세 지켜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유럽, 미국 뉴욕 증시의 혼조세 그대로 물려받은 모습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은 유럽 증시에 좋게 영향을 끼쳤지만 유럽의 산업생산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영국의 지난 10월 공장 생산량은 예상치를 밑돌면서 최근 4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각각 5,914.4 그리고 3,605.61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22% 소폭 밀리면서 7,517.8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일본 증시가 총선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장 마감을 코앞에 두고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각각 9,527.39 그리고 22,191.17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종합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6% 급등하면서 2,061.79로 장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번 주 중국에서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상하이 지수가 2,000선이 붕괴됐는데요.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모두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가 열리는데요. 이 상승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율 마감 상황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 1.3원 내려가면서 1081.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윤 외신캐스터와 함께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현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 기자. 네, 최현진입니다. 뉴욕 증시는 엇갈린 지표와 재정절벽 협상이 큰 진전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발표된 11월 미국의 실업률은 7.7%로 지난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업 고용 취업자 수도 지난달과 비교해 14만 6천 명이나 증가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11월 취업자 수가 8만 5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치고 실업률도 7.9%로 직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요. 허리케인 샌디 여파가 크게 작용하지 않으며 별다른 쇼크 없이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중 공개된 12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예비치가 74.5로 지난 11월에 82.7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전망되며 증시의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82.0도 크게 하회하는 것인데다 지난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재정절벽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절벽 협상에서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협상에서 어떤 진전도 없었으며 백악관이 의도적으로 경제를 재정절벽으로 서서히 걸어가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징주로는 애플주가 다시 3% 가까이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반면 주택 수요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산운용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 경제 지표들이 호재가 되기도 했지만 독일 경제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이 올해와 내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이날 독일 중앙은행은 내년 독일의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0.4%로 수정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에서 0.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럽 경제를 지탱하던 독일마저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가 있는데요. 노키아는 경쟁업체 애플의 주가 급락과 중국 통신업체와의 업무 제휴 소식에 힘입어 5.3%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도이치텔레콤은 배당 전망을 발표한 후 1.34% 하락했고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롤스로이스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뇌물수수 등 부정거래 혐의로 영국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이 우려를 딛고 주가는 1.3% 상승했습니다. 사누피어와 로슈 등 제약업체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영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주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질는지요? 이번 주 증시가 주목해야 될 것들을 박상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재정절벽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2일 있을 미국 FOMC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정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동시에 단기 채권을 파는 식으로 시중금리를 조절하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거나 자산 매입을 시행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13일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등 굵직한 이벤트가 집중돼 있습니다. 금통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큰 변화를 시도하기에 무리가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수급은 최근 늘어난 순차익 잔고 부담으로 매도를 경계하자는 목소리와 배당을 노린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숨고르기를 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09년 2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전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3분기에 0.4%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은 2009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등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인 IRP가 금융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대두되면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금융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계좌 수 늘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개인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인 IRP 제도. 지난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IRP 제도는 금융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금융사들은 앞다퉈 IRP 계좌 유치에 나섰고 그 결과 계좌 수는 단시간 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말 IRP 가입자 수는 52,453명, 2개월 뒤엔 60만 9,344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언뜻 보면 IRP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수에 비해 적립금 증가율은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IRP 적립금 규모는 겨우 3천억 원, 7%가량 늘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사업자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계좌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IRP 시장에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리딩 컴퍼니라는 걸 좀 앞세우기 위해서 자기 직원들한테 전부 다 계좌 만들게 하고 거래처 기업들에게도 이제 계좌 하나씩 다 만들게 해달라. 이제 돈은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계좌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IRP 계좌가 60만 계좌가 됐더라. 현재 실태랑은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죠. IRP 계좌 수 1등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금융사들은 내부 직원 동원은 물론 타사 직원들과 계좌 바꿔 터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당 경쟁 탓에 공계자만 늘어나는 현실에서 과연 은퇴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불황의 여파로 보험사의 상품 계약 실적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보험 신계약 건수는 7,092만여 건으로 매월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신계약이 줄어든 것은 불황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린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보다 27% 이상 급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중금리가 1%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3년 뒤 단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와 보험사 경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위기 속에 은행권들이 대학생 등 잠재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젊은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들의 움직임을 서한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공략하며 미래잠재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단연 앞서가는 곳은 KB국민은행의 락스타. 대학마다 전용 점포를 개설하고 문턱을 낮춘 덕분에 고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런 노력 덕분에 신한과 우리은행 등을 제치고 유스 고객층 선호도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은행 측은 수익성보다는 잠재 고객 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미래 잠재 고객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한과 우리은행 등도 KB국민은행에 자극받아 20대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의 주거래은행에 선정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내야 합니다. 몇몇 유명 사립대는 1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는 4대 시중은행들이 대학, 병원 등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1,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이 최초 거래은행은 쉽게 바꾸지 않는 만큼 미래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시중은행들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머니 서한환입니다. 앞으로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상업등기 절차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등기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관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고 접수한 때부터 등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또 등기를 신청할 때만 쓸 수 있었던 전자증명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사면 일정량의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출고 시 연료 탱크를 채우는 양은 업체마다, 차종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을 새로 받으면 일정량의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신차가 출고될 때 얼마만큼의 휘발유가 들어갈까? 업계에 따르면 이동거리나 주행 테스트, 차종 혹은 공장에 따라 출고 주유량이 다릅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150에서 200km를 주행할 수 있도록 채운다고 말합니다. 업체에서 정한 적정 주유량은 연비 기능이 향상되면 변동되기도 하고 유가 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평균 15에서 20리터의 기름을 넣습니다. 한국 GM의 쇠보레 말리부와 알페오는 15리터의 휘발유가 주유됩니다. 르노 삼성은 고유가 시대를 고려해 지난 10월까지 전 차종에 대해 14리터를 주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SM3에 18리터, SM5와 SM7은 16리터를 넣어 출고하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량을 많으면 그만큼 본인의 유류비를 첫 단추부터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채워주면요. 결국은 이 소비자 배려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데 메이커 입장에서는 드러내기 싫은 아킬레스건이겠죠. 15에서 20리터의 출고 주유량을 감안하면 차 한 대당 4에서 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소비자 서비스 측면에서 출고 주유량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엠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이번엔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봅니다. 릴레이로 종목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종목은요, 코스맥스입니다. 토로스증권의 박진현 차장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많이 춥더라고요. 자, 코스맥스 어떤 곳입니까? 예, 국내 2위 화장품 ODM 제조업체인데요. 네. 중저가 화장품 ODM, OEM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 사업부의 높은 외형과 이익 성장으로 올해 아마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2위 화장품 제조업체이긴 합니다만은 경쟁사보다 그 중국에는 빠르게 진출을 해서 매출액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맥스 차이나가 최근 3년간 평균 69.1%의 성장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7년에 인수했죠. 그 일진제약이 코스맥스 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쇼핑과 마트에서 화장품 PB 브랜드 런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코스맥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요? 최근에 그 54,500원의 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조금 주가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그런 혼조세를 기록하면서 41,500원까지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4만 원대가 지지되느냐가 수급상의 가장 큰 요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좀 보이는지요? 예, 일단은 지난 주말에는 이제 양봉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4만 원대의 공방이 좀 치열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2013년에는 광저우 공장의 신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고요. 2014년부터는 자회사 코스맥스 바이오가 증설 효과로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의 가장 큰 숙제는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장 동력이라든지 또 모멘텀 분명히 갖추고 있는 업체입니다만은 증권사에서도 지금 현재 목표가를 선뜻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높은 성장성을 고려할 때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어떤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목표가 5만 원의 매수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만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로스증권의 박진현 차장과 함께 코스맥스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월요일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표학길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네, 일주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요즘 학기 말이라 더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또 약간 열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국가 행사로 지금 뭐 일본 사회가 아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일본 사회를 극으로 치닫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영토 분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국과의 뭐 독도 분쟁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특히 이 국내적으로 일본이 한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저성장의 터널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대지진이 작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무슨 새로운 무슨 돌파구가 없겠느냐 하는 거를 찾는 과정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그 장기 불황,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일본이 고립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는 더 이상 이제 코너에 몰린다 하는 어떤 위기 의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쪽으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센카쿠 열도 문제도 있고요. 사실 센카쿠 열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중 일본 수출이 굉장히 격감하면서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센카쿠 열도에 공무원을 계속 상주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확실히 일본을 지지하는 그런 공동선언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해결이 됐지만 현실적으로 군사력 충돌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군사력으로 보자면은 특히 해군력, 중국이 반드시 일본을 압도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국이 그런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더구나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스테이터스코 그냥 균형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일본은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배를 현실화한 조치죠.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이런 방안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베가 이제 수상이 되면은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저는 그런 조치들을 수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뭐 동북아 지역에서 영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리고 국방군 보유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 이제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요. 국방군을 이제 창설한다든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을 요하는 것 사항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상원에 해당되는 참의원이죠. 상원에 해당되는 참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위권을 확충한다.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위권을 사실상 자위대를 갖다가 국방군으로 재편성한다든가 하는 그 해석의 차이, 헌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헌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떠리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민주당 정권 때는 미국이랑 관계가 좋지 않았고 자민당 정권이 들었으면 좀 가까워질 것 같은데. 그러나 미국도 명시적으로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표를 모으기 위한 정치권의 목소리 정도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자위권을 좀 확충하는 거는 지금 헌법 가지고도 좀 가능하니까 자위권을 좀 확충하는 소식으로 먼저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헌법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뭐 교수님과 함께 지금 센카쿠 열도 문제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뭐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좀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과 일본 간의 무역,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일본의 뭐 재무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배경에는
일본 경제계도 어떤 그 군수 산업, 일본 경제 구조가 1차 대전, 2차 대전, 특히 2차 대전을 기화로 사실 군수자 산업의 근간, 기간 산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라든가, 미쓰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지금 자동차 공업이라든가 일본의 모든 전자 산업의 근원은 사실은 군수 산업에 있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 군수 산업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면적인 이유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을 통한 예를 들면 단순히 중국에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국을 하나의 센터로 해서 중국에서 다시 재수출하는 것이 상당 그 비중이 부분 높죠. 일본이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교두보로 해서 완제품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가지고는 내수를 좀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변에 깔린 경제 정책에 대한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좀 어떻게 지금은 지금까지 강경한 입장을 좀 보여왔습니다만은 중국은 그렇게 큰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부품을 자기네들이 저거는 국산화하고 있고 또 한국이나 다른 신흥공업국들로부터 일본에서의 수입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것은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품 산업에서. 그러면 중일 간의 영토 분쟁으로 해서 경제 관계 조금 금이 가면은 반사적으로 이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런 이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앞으로 5년 내지 6년 동안 더 적어도 중국의 신정부 하에서의 그 정책 방향은 내수 특히 그 연안 도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한이라든가 아침에 방송이 됐습니다만 아주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그러한 쪽의 그 내수를 굉장히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중국 스스로가 또 내수 산업을 일으켜서 어떤 면에서는 일본과의 분쟁, 미국과의 분쟁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나가는 옵션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 산업이 결국 굉장히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중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중국 내수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부 중국에 들어서는 어떤 신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내수 관련 업종들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품 산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과 우리 관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독도 이거 참 교수님도 열받으시죠? 이건 아마 일본도 점잖으신 측면에 아침부터 막말할 수는 없으시고 일본도 예외적으로 이런 그 조치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갖는 어떤 경제적인 실익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분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만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국내 사정이. 국내 사정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도 있죠. 중국하고의 관계가 사실상 스테이터스 퀘어로 들어간다. 그럼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고 강화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과의 문제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될 입장이죠. 신사참배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헌법 개정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국내의 불만을 대외 문제에 좀 포커스를 일으키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 가지고 내수 시장도 좀 진작을 시키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중국한테 뺨 맞고 우리한테 좀 화풀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중국이
일본의 입장이고 센가쿠 열도가 독도나 마찬가지 반대 입장이죠. 센가쿠는 일본이 수료 지배하고 있고요. 수료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북아 전체에서 이 시료 지배에 대한 어떤 그랜드 어그리먼트라 그럴까요? 대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본은 항상 독도 문제를 가지고 갈 겁니다. 사실 일본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가쿠 열도 문제나 독도 문제에서 취하는 입장이 모순되고 상충되는데 모순되고 상충되는 걸 자기네들은 알지만은 그거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이라 할 것까지도 없지만 일본의 정책 방향은 독도는 이미 1905년에 시마네현으로 병합시킨 거다. 1905년은 1910년 한일 합방 전에 병합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한일 식민지 병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런 입장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이 마치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싶어하는 거고. 센가쿠 문제는 센가쿠 문제대로 2차 대전 이후에 다 정리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화가 나는 얘기인데 자, 영토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와 지금 경제가 분리되어서 움직인다고 보고 계시는죠. 물론 정경이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저는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가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통화수합 만료되면서 다시 재개하자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개해야 되죠. 통화수합은. 그것은 뭐 사실은 독도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만일 중국하고의 우리 통화수합 문제도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양보하고 말고 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 국토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철저한 그 계산과 국익을 위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기술 협력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 분야에 그게 무수히 깔려 있습니다. 아직도 많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본도 한국을 경유하지 않고는 기술 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이전받는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어떤 뭐 종업원의 어떤 기술의 정도라든가 이런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한국만한 그런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가 없죠. 그래서 일본도 내심으로는 사실은 한국을 통해서 사실 요즘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요, 교수님. 지금 일본의 전기전자업체들이 대기업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협력 관계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품업체들이 주 거래선이라든가 협력 관계를 한국으로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일본과의 경제 협력 관계, 기술 이전 관계, 또 같은 업종에서 전략적 제휴를 해서 중동 시장에 진출한다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의류 업체에서는 이미 많은 그 중국 업체에 진출을 했던 일본 의류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을 경유해서 진출을 하려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독도 문제가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경제계에서는 또 경제계 나름대로 이해득실에 따라서 아주 좀 냉정하게 계산하고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도는 우리가 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문제겠지만은 경제 문제는 좀 정치하고 분리해서 좀 실익을 잘 따져가면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아직도 뭐 일본이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일본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면 참 또 우울한 소식입니다. 내년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어떻게 보죠?
이번 그러니까 3, 4분기 성장률이 0.1%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제로 성장인데. 금년에 뭐 2% 겨우 달성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퍼센트 증가율의 경제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추세가 중요한 것이죠. 예. 지금 뭐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경기 동행지수가 지난 뭐 7월 정도에 정점을 이룬 예. 103 정도라고 기억합니다만은 그러고 나서는 계속 하강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하강 추세가 뭐 내년으로 이어질 것이냐, 내년에는 과연 이것이 반등될 수가 있겠느냐. 대선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좀 사라지면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나요? 네, 근데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예. 사라지겠지만은 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여야 두 진영에서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발표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확실성은 남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내년 2월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면은 한 6월까지는 사실상 뭐 그렇죠. 어떤 새로운 액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뭐 하더라도 굉장히 가시적인 것보다는 명시적인 그런 모양을 갖추기 위한 그런 정책 발표겠죠. 그러면 지난 한 6개월 그리고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사실상 투자의 공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경기 전망은 경기 전망이지만 어떤 추세가 중요한데 이거를 반전시킬 그러한 새로운 신성장 프로그램이랄까 그런 것을 저는 뭐 여든 야든 다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거를 발표하고 미리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불확실성을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저녁에 대선 관련해서 이제 두 후보가 경제 관련된 공약을 이제 토론을 하는데 오늘 좀 잘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 좀 풀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부터 시작된 방송사들의 오디션 프로그램 덕분에 그야말로 오디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오디션을 통해서 인기 스타 탄생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희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디션 열풍, 경제적 효과로서도 뭐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에 월요일부터 출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자,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방금 전에 꿈은 이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사람들한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는데 지금 뭐 공부만 개인이 열심히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집안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아버지의 재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시대니까 말하자면 청년들한테는 절망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희망을 보여준 거죠.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는 뭐 허각 씨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여줬고 그리고 인생 역전은 인생 역전인데 다른 분야도 아니고 연예인인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대인데 연예인 지망생 뭐 100만 명, 2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연예인에 대한 어떤 성공의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옛날에 로마 시민들이 검투사들이 경쟁하는 걸 그렇게 즐겨서 봤다고 하는데 오디션이 바로 그런 어떤 경쟁,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올라가고 그 굉장히 이제 짜릿한 재미를 주고 있고 또 오디션이 옛날에 뭐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이런 것처럼 돌아가면서 노래만 건조하게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가지고 있죠. 인간극장과도 같은 리얼리티 드라마라는 점. 이런 모든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오디션의 인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사실 전에는 그 대중문화 쪽에서도 공급자, 사용자 확실히 구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공급자, 사용자 그 구분이 없어지는 벽이 허물어지면서 사용자가 직접 그 공급자로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열풍으로 대중음악에 대한 열기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시대가 전개가 됐냐면 연말에 어떤 가수가 그 가요 대상을 받았는데 국민들은 그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돌의 시대가 되면서 아이돌들이 막 기계체조 같은 걸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가사도 못 알아듣겠고 뭐 기계음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가요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거죠. 그런데 오디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나라 가요가 10년 정도 보는 음악의 시대였다가 다시 음악을 듣는 시대로 음악을 듣는다는 게 이런 경험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그리고 H.O.T가 나온 이후로 기계음만 듣다가 잊혀졌던 80, 90 시대의 음악들을 사람들이 다시 듣게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이제 80, 90 스타들도 컴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복고 열풍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정부 주관의 어떤 그 수상제도죠. 근데 그 룰을 갖다가 개정한다고 해서 제가 자문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재밌는 것이 나가수 룰로 할 것이냐, 아니 불후의 명곡 룰로 할 것이냐. 뭐 아주 그 정부의 수상제도에도 지금 그 오디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룰들이 채택이 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 전 분야에서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도 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떻습니까?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끼치는 아무래도 영향. 이 오디션 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투명하고 공정해 보이고 참가자들한테 모든 기회를 다 주는 것 같고 그 전에 우리나라 이제 이 사람을 뽑는 시스템이 일단 서류에서 수많은 사람이 걸리는 거죠. 자기의 끼를 마음껏 보여주지도 못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이쪽 뽑는 사람 측에서 공감을 해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공채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계속 의심했던 게 뭐냐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뭐 사람을 뽑는다고 신문에 공고는 했지만 내정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영보주의, 뭐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거 중심으로 다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디션이라는 건 굉장히 투명하게 어떤 사람들의 실력을 쭉 보고 그 속에서 재능만으로 평가받는 거죠. 공개적으로 뽑는다는 거니까 밀실에서 뽑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의 기존의 사람을 뽑는 시스템을 굉장히 합리화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재미있기까지 하니까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오디션 형식의 뭔가를 선발하는 방식이 사회 각 분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 미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도입하면서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류 바람과 함께 또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외국에 또 그 프로그램 포맷이 또 수출이 되고 있다고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프랑스의 떼제베 고속철도 기술을 수입해서 한국의 고속철도를 만들었지만 이걸 한국형으로 개량을 해서 다시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디션도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걸 우리가 들여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그런데 이게 오디션이 한국에 들어와서 적극 개량이 되면서 한국화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 가수다, 또 톱밴드 이런 게 나타나면서 요거는 이게 또 한국적인 포맷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는 다시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나눔 가수다가 지금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사회 전반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살펴봤는데 경제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직접적으로는 이 슈퍼스타 K에 협찬하는 업체들한테 뭐 수백억 원 규모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카드가 뭐 직접 광고 효과, 간접 광고 효과, 인터넷 광고 효과 그리고 저는 참 이런 걸 누가 하랴 싶은데 슈퍼스타 K에 등장한 인물들의 이미지를 도안을 해서 카드 상품을 수취를 이렇게 내놓으면 시장에 그걸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등의 효과를 종합을 하면 국민카드에만 최소한 170억에서 200억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작은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크게 보면 그 오디션이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 지망생이 원래도 많았지만 오디션을 통해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예 학원 산업, 오디션 사교육 산업이 이제 발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디션에 나가기 위해 사람들이 노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 교실 산업이 또 발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저희 동네 대형마트에 과거에 악기 코너가 없었는데
오디션 열풍이 시작된 이후로 악기 코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 산업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오디션을 통해서 음원이 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원이 1위, 2위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음원 산업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신인 가수가 계속 아이돌만 나오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버스커, 이하이 이런 신인들이 나타나면서 또 우리나라 음악 산업에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오디션을 통해서 80, 90 음원이 재발견되면서 복고 열풍이 생겨나고 있고 그 복고 열풍이 영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 패션, 여행 산업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경제 효과라는 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오디션 열풍 얘기하면서 이 오디션 열풍이 우리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기능도 있겠죠. 역기능이라는 거는 오디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쟁이니까 사회에서도 경쟁을 하고 지금 그 경쟁의 필요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힐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필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방송에서마저도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가 우리가 방송에서 검투사처럼 싸워서 누구는 떨어지고 또 이 리얼리티 인간 극장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사생활이 또 이제 파헤쳐지는 효과. 그래서 방송이 너무 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사람들이 잔잔한 걸 보지 못하고 너무 극단적인 경쟁과 극단적인 사교육 사교육 파헤치는 이런 걸 보는 것이 우리가 방송에서도 너무 좀 너무 좀 이렇게 자극적인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요즘 모기업 이미지 광고로 보면요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는 아이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문구를 가지고 선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오디션에 참가한 청소년 수가 누적 적게로 지금 한 400~500만 명이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또 바람직한 현상,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 꿈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 남자는 과학자, 뭐 아니면 대통령, 뭐 여자는 뭐 교사, 뭐 의사, 뭐 간호사 이런 식이었습니다. 연예인 되고 싶다는 사람 별로 없었고 물론 부모님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연예인 된다고 하면. 그런데 오디션 열풍을 통해서 원래도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나라가 연예인 지망생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오디션 열풍을 통해서 그게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전 국민이 오디션을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슈퍼스타 K가 지금 200만을 돌파했는데 참가자 수가.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이 너도나도 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죠. 연예인을 통해서 뭔가 화려한 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뭐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기술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사실은 기술자가 있어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부품 산업이 이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토대가 이제 탄탄해지는 건데 다들 화려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공허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한 30초 남았습니다만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는 실력이다. 이제는 실력이다. 아무리 불황이다 뭐다 하지만 실력을 가진 사람은 뭔가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리고 정치계 쪽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았지만 8090 콘텐츠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다시 잘 가공만 하면 상당히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진짜 큰 오디션 가지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대선인데 하여튼 국민들 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진짜 그 재능 있는 대통령을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요. 최근 불고 있는 오디션 열풍, 사회,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디션 열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공정한 경쟁으로 진정한 실력자를 가려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제 오디션 열풍에 숨겨진 인기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요즘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잘 실천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할 텐데 오늘 대선 후보들의 TV토론 예정돼 있죠. 심사위원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신중히 지켜보면서 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